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화이트보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썼던 사람인 사회학자, 20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차후의 영상을 통해서 올림으로써 그의 서적과 이 학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베버는 왜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라고 했죠.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문화, 종교, 이러한 제도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학문 분야라고. 자, 그 막스 베버의 이 중요 저서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뿌리가 있고, 이 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방법을 파헤쳐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냥 놔둔다고 알아서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수혈된 나라가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운영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른 채, 운영 방식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도입만, 자본주의라는 것을 한번 우리도 써보자 해서 도입만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결국 실패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실패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베버는 생각을 했던 거죠.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근데 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베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지 부조화.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했던 개념인데, 말을 했던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시험을 보는데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본다라고 해요. 수능에서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듣기 평가에 막 이제 시험을 보는데 결국 나중에 봤더니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왜 그러냐 생각을 했을 때, 내 듣기 실력이 부족하고 내 동시 해석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옆에서 아니면은 바깥 운동장에서 어떤 조그만 꼬맹이들이 떠들었다 이거예요. 떠들었는지 안 떠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어떤 그러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를 살펴봤을 때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뇌는 인간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정말로 진짜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게 내 잘못, 오로지 100%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대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못 사서, 좀 더 비싼 과외를 듣지 못해서, 그 당시 그 날의 컨디션이 구려서, 스피커가 안 들려서, 이러한 핑계들을 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의 여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자본주의 자체가 좋지 않다. 야, 이 자본주의 자체가 완전 썩은 이념이구나. 야, 이거는 틀려 먹었다.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가 있었죠. 그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가 이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인지부조화를 약간 겪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공산사회로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공산사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인지부조화를 겪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주의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당화되고 결국 몇몇 소수 국가들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딕테이터들이죠. 딕테이터. 이 딕테이터들에 의해서 이러한 자본주의 자체가 거부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윗동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되랑이. 예, 스위스인가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던 그 되랑이가 있죠. 되랑이. 검은 돼지. 그 검은 돼지가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소수 국가에서 이제 세뇌시키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가 썩었다라는 식으로, 그죠? 예, 어쨌든 베버는 자신의 책에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립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 참 중요한 용어죠. 천민 자본주의.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베버가 처음 얘기한 용어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용어예요. LH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LH, 랜드 하우징, 하우스 아닙니까? 땅과 집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이 투기로 이어지죠. 투기. 그래서 불로소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실제로 이게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처럼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린다고 베버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천민 자본주의의 메카, 성지, 본토,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자, 천민 자본주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만 쌓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예요. 부만 쌓으면 돼. 이런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또 인터넷 BJ 방송 하시는 분들 있죠? 인터넷. 예,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BJ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별이 암컷인 분들도 있고 수컷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암컷인 분들은 이렇게 좀 자신의 몸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신체에 있어서 좀 아름답게 보이는 미가 강조되는 부분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재화를 받죠. 예,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자,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노력이다.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달아도 제가 5초 안에 지워버릴 거지만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자분들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불법 도박하시는 분들. 예, BJ분들도 있어요. 불법 도박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쓸데없이 자극적인 컨텐츠로 돈 버는 분들 있죠. 이게 노력이냐? 이게 노력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버가 관짝을 깨부수고 나와가지고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을 봤으면 아마 이 천민 자본주의가 여기서 생산됐구나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천민 자본주의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에베레스트구나 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분들이 다 투기 불로소득자들과 다를 게 없죠.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고 야,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대.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돈 벌어보자. 야, 뭐하러 고생해서 돈 벌어? 뭐하러 땅에 있는 거 줍고 무거운 거 나르고 정신노동하면서 돈 버냐고. 편하게 벗어. 편하게 자극적으로 욕해. 이러한 것들이 있죠. 오늘날에 너무나 이제 많이 만연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자본주의 정신을 잘못 새겨서 생겨났다라고 베버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베버는 자본주의라는 이게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가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쓰는 거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짱이 아니라 돈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돈이 짱이라는 거지 자본주의가 돈이 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생산적으로 쓰는 모습이 바로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다라고 베버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베버가 이러한 책을 썼던 이유, 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마르크스 비판입니다. 마르크스 비판. 자,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도 했어요. 마르크스를 비판하고 보완했죠. 마르크스가 어땠냐면은 사유재산 제도가 문제를 낳는다고 봤어요. 사유재산 제도가. 이게 문제를 낳는다.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공평해지고 착취 같은 것도 없고 억압도 생기지 않고 뭐 임금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이러한 사욕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버는 아니에요. 베버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봤어요. 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가 되고 공산사회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 억압과 착취는 여전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전하다, 스틸. 자, 왜 그러냐면은 사유재산을 이거를 소유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유재산을 갖고 못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이 착취와 억압의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억압과 착취라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못 가지고가 억압과 착취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베버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뭘 얘기했냐?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이란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 예,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예,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그러면 이 올바른 자본주의 정신은 뭐를 의미하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첫 번째, 일 자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일 그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며, 그리고 정직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근면해야 돼요.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부를 축적하는 게 바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고 근면하게 노동을 해서 부를 모으는 것만이 최고 목적인 거고,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바로 유혹이라든가 온갖 쾌락을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 게으르면 안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도 게으름도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버가의 말에 의하면은. 그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번 다음에. 절약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본주의 정신이 천민 자본주의와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마치 뭐 미친 사람처럼 돈만 끌어모으면 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마인드가 사회에 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생활 방식이 바로 자본가든 노동가든 간에 다 똑같이 지켜져야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맞나? 테슬라 회장님인 일론 머스크든지, 아니면은 저기 무료 급식소에서 이제 뭐 일용 식사 하시면서 일용직 일을 하시는 이러한 분들이든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격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격과도. 예. 돈의 보유량, 소유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베버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는 마인드죠. 진정한 자본주의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노동의 합리적 조직,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아까 말했던 그 대략 5가지였죠. 5가지의 정신을 갖고 누구나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 회장님이라고 해서 뭐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버는 돈에 대한 욕망 있죠. desire. 돈에 대한 욕망은 만인 공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돈에 대한 욕망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출현은 왜 서양에서 먼저 시작이 됐을까? 이러한 의문을 던집니다. 이 의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영국에서 시작돼서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 미영에서 왜 전국으로 퍼져나갔는가? 전 대륙으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버는. 자, 조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조선은 바로 우리 대원군이 계셨죠, 대원군. 우리 대원군이 뭘 했죠?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외래 문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은 왜 못 받아들였을까? 왜 느리게 받아들였을까? 바로 중국 같은 경우도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마오쩌둥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좀 마오쩌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마오쩌둥이 그 참새를 다 잡아 족쳤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참새가 없어지니까 벌레가 들끓어가지고 곡식들이 완전 개판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오쩌둥이 국공합작을 할 때, 이건 너무 한국사적이다. 국공합작을 할 때 아주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을 지원해줬던 사람은 이 마오쩌둥과 대립하고 있었던 장제스라는 사람인데, 이 마오쩌둥은 이 국공합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동의는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이제 사욕을 위해서 이제 나라를 조져먹는 그러한 일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마오쩌둥은 대략 이랬다. 그래서 뭐 중국도 아마 마오쩌둥 때문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왜냐면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공산주의적인 인물. 자,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늦어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래서 늦었는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왜 달랐을까? 일본은 상당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자본주의를. 일본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깨어 있었어요. 일본은 자본주의를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강국이 됩니다. 예, 빠르게 강국이 돼요. early 강국. 예, 좀 더 빨리 강국이 되죠. 그래서 일본이 강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더 많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국은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슬슬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비로소 이제 두 발을 뻗어 나가려고 하죠. 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덩샤오핑,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흑묘 백묘론입니다. 자, 이거 뭔 소리냐? 자, 이게 자본주의를 수혈해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친 이론이에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의 이론. 뭐냐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야옹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주의가 공산주의고 니네주의고 뭐 앞집주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약간 그러한 암묵적인 사고가 배어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화의 길을 어느 정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베버는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베버는 자본주의가 운영이라는 방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리적으로 노동하는 바로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소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 자, 이것은 또 중세까지 거슬러 갑니다. 슬슬 이제 흥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저는 흥미롭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중세로 왜 거슬러 가냐? 중세는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던 시기였어요. 권력을 두고 대립하던 시기였죠. 그죠? 근데 이제 교황이 권력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타락하게 되죠. 구교, 가톨릭의 타락은 면죄부, 그리고 이 11조 같은 것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죠. 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세 교황과 이 종교의 타락은. 그러면서 부패한 성직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죠. 성금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가톨릭의 이미지가 아주 씹창이 납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예, 타락하죠. 타락하게 돼요. 타락. 자, 그래가지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돼요. 근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또 이제 뒤집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유명한 우리 또 마르틴 루터가 있죠. 마르틴 루터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가톨릭, 구교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요. 이거를 비텐베르크 성당 맞나? 예, 그럴 거예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갖다 붙입니다. 예, 95조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니네 95개나 잘못됐다. 자, 이 일이 결과적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탄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일종의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널리 보급하고 성장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사람은 루터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프랑스의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루터로부터 됐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은 칼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칼뱅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체계화시킨 거죠. 칼뱅은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뉴 크리스트 킹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뉴 크리스트 킹덤. 이 뉴 크리스트 킹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타락한 가톨릭, 가톨릭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예, 이 가톨릭을 전환시킨다, 대체해야 된다, 대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칼뱅은 이 뉴 크리스트 킹덤을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강요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스도교 강요. 뭐 말만 들으면은 그냥 그리스도교를 강요한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스도교 강요. 그러나 이 강요라는 말은 그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요점.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면서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성경보다 좀 덜 팔린,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교 강요라는 책을 내면서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칼뱅이. 장 칼뱅이죠. 이 칼뱅이 결국 프로테스탄트 주의자들을 칭하는 용어로서 칼뱅주의자라는 말로도 부르기도 하고 칼뱅의 기독교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이러한 칼뱅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 칼뱅주의자. 자, 그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영국, 미국에 영향을 줘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죠? 청교도. 이 청교도가 바로 칼뱅의 후예들이죠. 예,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새로운 이제 신대륙이자 신나라를 세운 이 청교도들이 바로 칼뱅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칼뱅의 기독교 사상의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뱅의 사상의 핵심. 첫 번째 뭐냐?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 절대주권은 뭐냐면은 신은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자, 모든 걸 신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스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운명 예정. 운명은 예정되어 있어요. 요즘 무서운 얘기인데 뭐냐면은 신은 애초에 인간이
저주받을 놈하고 천국 갈 놈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놓음. 그리고 세 번째, 신의 영광이에요. 신의 영광.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증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 삶을 통해서.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은 인간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칼뱅주의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자,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왜 자본주의 정신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칼뱅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칼뱅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운명 예정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일과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조금 신기하죠, 그죠? 칼뱅은 이런 의도로 운명 예정설을 얘기한 건 아닌데, 이게 일과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신의 영광이라는 부분도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 신의 영광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의 목적이죠. 그러면 내가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낸 존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사고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본주의의 정신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본 겁니다. 베버는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우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적. 베버는 이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본 거예요. 자, 베버는 마르크스와 다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물질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이유로 자본주의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베버는 자본주의가 등장하려면은 이 캐피탈리즘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 요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가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정신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버는 이러한 정신적 요소가 바로 칼뱅의 교리에서 찾은 거예요. 칼뱅 교리, 프로테스탄트 교리에서 찾은 거고, 실제로 칼뱅의 교리를 받아들인 청교도들이 실제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거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미국이. 그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개인주의. 그죠? 개인주의가. 그죠? 오늘날에도 자본주의자 개인주의가 강한 이러한 나라인 미국이 실제 칼뱅 교리를 받아들였던 후예들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다룰 영상에서는 베버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칼뱅주의의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교리 있죠. 이 세 가지 교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베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